1953년 소련을 철권 통치하던 스탈린이 사망하였습니다. 스탈린은 대숙청으로 대표되는 공포정치로서 소련을 다스렸었어가지고 그의 부하들은 말은 못하지만 불만은 상당했었죠. 언제 누가 이상한 의심을 받아가지고 굴락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스탈린 사후 유력 서기장 후보로 올라간 후르쇼프 역시 이 공포의 시대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가지고 불만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해가지고 정치장교로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도 참전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여러가지 공적도 세웠기 때문에 항상 정적들의 억가에 시달려야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는 비밀경찰 NKVD의 수장인 라브렌티 베리아도 있었습니다. 베리아는 스탈린의 수족을 자처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대숙청의 중심인 사람이었죠. 스탈린 사후 그는 갑자기 착한 척을 하면서 대권을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후르쇼프를 포함한 모두가 역겨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스탈린 시대의 공포정치를 종식시키려면 구시대의 유물인 베리아도 제거가 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죠. 결국 후르쇼프는 라브렌티 베리아를 제거하고 서기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후르쇼프도 한동안은 스탈린주의자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주의는 마치 성경처럼 성역화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겉으로 부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확실한 권력을 쥐었다고 판단한 1956년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스탈린을 용서받지 못하는 천하의 개쌍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무려 5시간 동안 스탈린을 가루가 될 때까지 까는 연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동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살아남아서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은 세계혁명론을 주창한 트로츠키파가 아니라 일국 사회주의론을 주창한 스탈린파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의 공산주의자들이 후르쇼프를 수정주의자, 반동놈을 시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중에서는 마오쩌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이때부터 경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중국은 소련제 무기와 기술들이 필요했고 소련은 값싸게 식량을 받쳐줄 호구형이 하나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측 모두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화해의 손짓을 서로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 중 후르쇼프가 보냈던 화해의 손짓은 바로 미그-19 전투기였죠. 자체 중량은 5톤으로 이전에 미그-17보다 1톤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그-17은 단발 전투기인데 미그-19는 쌍발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RD9 터보제트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고요. 이 엔진이 최대 추력이 7,100파운드니까 2개 합해가지고 무려 14,200파운드나 자랑했었죠. 따라 최대 이륙 중량도 7.5톤으로 증가가 되었죠. 폭장량은 1톤 정도라 가지고 기존의 미그-17에 비해서 크게 늘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4개의 하드포인트에서 250kg짜리 폭탄을 장착할 수가 있었죠. 최고 속도는 마하 1.35라 가지고 동시기에 등장했던 초음속 전투기인 미국제 F100 슈퍼세이버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또한 17km 상공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서 고고도 유격 임무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고장 무장으로 무려 30mm 기관포 3문을 장착해가지고 폭격기도 단숨에 찢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였습니다. 다만 미그-19 역시 원활한 공기흡입을 위해서 기수에 이따시만한 공기흡입구를 갖다 뚫어놔가지고 제대로 된 레이더를 달아주긴 좀 어려웠고요. RP5 이중루드 레이더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탐지거리는 대충 한 10km 정도고 추적거리는 4km 정도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레이더는 미그-17 PF형에서도 장비가 된 바가 있죠. 다만 탐색 각도가 좋지 못해가지고 영 별로였는데요. 그래도 뭐 이거 레이더 덕분에 야간 요격 작전까지 뛰게 되었으니까 그건 참 다행이죠. 이 레이더랑 연동이 되어져가지고 소련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인 K5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사거리는 5km에 최고 속도는 마하 2.3이라서 어찌 보면 굉장히 쓸만해 보였는데요. 그 시절 기술의 한계 때문에 유도 방식이 좀 꼬롬했습니다. 레이더 빔라이딩 방식인데 요즘 반등동 레이더 방식은 내가 레이더에 일루미네이션 빔을 쏴가지고 적기를 조준하면은 그 반사파를 미사일의 수신기가 알아서 수신해가지고 날아가서 자동으로 때려맞는 식이죠. 레이더 빔라이딩 방식은 내가 레이더로 적기를 추적함과 동시에 이 레이더 빔이 미사일 뒤 꽁무니에 달려져 있는 전파 수신기에 또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한마디로 내 레이더와 적기와 미사일이 일직선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조준점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굉장히 유도하기 불편하고 명중률도 별로 안 좋고 심지어 조준선 밖으로 벗어나면 얘가 불발돼 버리니까 고기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둔중한 폭격기나 격추할 때나 좀 쓸만한데 그래서 탄두 중량이 무려 13kg이나 되죠.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를 중국 측에 제안하자 중국은 당연히 오케이 했죠. 중국은 이 전투기를 무려 미그-15 전투기를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2,000여 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1957년 10월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많은 생산 설비들과 기술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스무스하게 미그 19를 가시나했더니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견 온 소련의 기술자들이 대놓고 태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생산에 필수적인 기본 공구들도 소련 기술자들이 이거 DLC 개념이라고 추가금 내고 사서 쓰래요. 양아치 새끼들이지 이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크루쇼프를 포함해서 소련 관료들은 중국을 친구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학교 찐따 쌀셔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찐따가 스탈린 격하운동 때문에 조금 삔또가 상했다네. 그래서 좀 달래주긴 해야 되는데 이참에 동시에 삥도 좀 뜯고 싶어. 근데 이때 소련은 마하 2급의 전투기인 미그 20의 전투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그 19 전투기는 슬슬 생산 라인 닫고 2선급으로 밀어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참에 단종시키면서 구식화된 생산 설비들은 죄다 중국의 비싼 값에 재고 땡 처리를 해버리고 새 설비들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개이득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따라서 크루쇼프의 미그 19 라이센스 생산 사업은 정말로 단순히 중국을 눈탱이 쳐먹이려고 작정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설비들은 중고 설비들인데도 불구하고 새 설비보다 비싼 어마무시한 바가지가 씌워졌고요. 파견되는 기술자들의 월급과 식사, 주거마저도 중국 측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되는 기술자들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사업의 성격 자체가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을 반드시 뭘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중국 삥 뜯어먹기니까 정말 건성으로 해줬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온 김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곧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구식 공구들을 비싼 값에 팔아치워가지고 이참에 한탕 거하게 땡겨먹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 거의 실패로 치닫게 되면서 막 길거리에 사람들 굶어 죽고 그러고 있는 와중이라서 소련 기술자들이 달라는 돈을 줄 수가 없었고요. 결국 라이센스 생산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루쇼프가 중국 당국이랑 잘 이야기가 안 되자 이 기술자들마저도 전부 다 철수를 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선양항공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들이 남기고 간 부품이랑 설계도만으로 미그 19를 생산해야 됐었으니까요. 게다가 부품 수급도 다 끊겼으니까 주문한 물량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려면은 결국은 카피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사실 중국은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발탁해둔 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전투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투지다 박사였죠. 그러나 투지다 박사는 동년도에 미그 17의 카피 버전인 J5 전투기들을 개발하려고 청두항공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선양항공은 투지다 박사 없이 홀로 서기를 진행해야 됐었는데요. 어찌저찌 뚝딱뚝딱 해가지고 1959년에 미그 19를 카피해냈으니 그것이 바로 J6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초도 생산된 33대의 물량은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되어 버렸고요.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1962년에 다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6 전투기들은 일회용 전투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수명이 짧고 결함이 굉장히 많은 전투기였는데요. 일단 가장 심각했던 게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RD9 터보제트 엔진을 카피한 WP6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참고로 이전에 미그 17에 쓰던 VK1 엔진과 미그 19의 RD9 엔진에는 엄청난 기술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VK1 엔진은 원심식 터보제트 엔진이고 RD9 같은 경우에는 충류식 터보제트 엔진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차이를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산만해지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특성만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원심식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고 손상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요. 대신 크기에 비해서 출력이 잘 안 나옵니다. 반면 충류식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비해서 출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고효율이에요. 대신에 훨씬 더 복잡하고 수명이 짧습니다. 정비도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RD9 엔진이 굉장히 고효율이다 보니까 VK1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VK1이랑 출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저 많은 부품들이 전부 다 저쪽에는 RD9 엔진의 최적에 다 쑤셔 박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VK1 엔진을 카피한 WP5 엔진은 원심식이다 보니까 출력이 좀 안 나온다 치더라도 수명이라도 좀 나아졌는데 WP6 엔진은 그럴 수가 없었죠. 당시 생산된 WP6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보장하는 최대 수명이 100시간 정도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재공학과 제철산업이 이제 동시에 발전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문화대혁명까지 터져버려가지고 해결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홍위병들이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들이닥쳐가지고 연구진들을 갖다가 반동이라고 몰아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연구 설비들 생산 설비들 다 부셔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저우온라이가 방위산업 관련 연구소나 공장들 그리고 대학에 인민의 방군을 풀어가지고 홍위병들이 못 들어오게 경비라도 서줘가지고 다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1974년에 새 개량형 엔진이 나오긴 했지만 엔진의 수명은 200시간으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이 개량형 엔진에서 문제를 해결한 방식도 좀 가관이었는데 양질의 금속이나 그런 신소재들이 개발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부품을 무겁고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오래 버티게 개량한 거였어요. 압축기의 무게가 늘어났는데 축의 강성은 그대로다 보니까 압축기가 돌아가다가 축이 부러져가지고 엔진이 그대로 박살나버리는 그런 결함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만왕의 근원인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문화대혁명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도 가능해지게 되었죠. 이 사이에 미국이랑 사이가 또 괜찮아지면서 서방에서 소재 기술들이랑 제철 기술들을 들여와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해볼 건덕지가 다 생기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북베트남 측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F4 팬텀기의 J79 엔진 하나를 노획을 해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그간 군사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이 J79 엔진을 중국한테 넘겨줬던 것이죠. 중국은 J79 엔진을 실고 뜯고 맛보고 즐겼고요. 덕분에 수명을 500시간으로 늘리고 여러가지 결함들을 해소한 신형 엔진을 내놓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엔진이 등장했던 시점은 1984년이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미그 29와 SU-27이 날아다니고 미국에서는 F-15, F-16이 날아다니던 때였어요. 참고로 J6 전투기의 총 생산량은 무려 4,600대나 되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개량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구이저우 공장에서 개량한 J6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이저우 항공이죠. 주요 개량점은 PL-2 미사일을 인티그레이션 받았다는 것입니다. PL-2 미사일은 소련제 K-13 공대공 미사일을 카피 생산한 버전인데요. 1958년 중국은 대만 측이 마지막 대륙 진공용 전초기술을 남겨둔 찐먼섬을 점령하려고 찐먼섬에 대대적인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중국 측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미그-15와 미그-17 전투기를 100대 이상 출격을 시켰는데요. 대만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 바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개같이 털려버렸죠. 근데 당시에 대만군이 달고 있던 사이드와인더는 사이드와인더 B형이었습니다. 그 시절 기술이 다 그렇듯 사이드와인더 B형도 뭔가 좀 꼬로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신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명중을 해도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불량이 좀 있어서 미그-17 전투기에 사이드와인더 B형 하나가 꽂힌 채로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미그-17이 그걸 달고 귀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시기는 마오쩌둥이랑 흐르쇼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때였어요. 근데 중국과 소련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었단 말이죠. 소련은 미그-19를 화해의 선물로 내놓았을 때 중국은 이 미그-11에 꽂혀져 있던 사이드와인더 B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게 바로 K-13 공대공 미사일이었고요. 속도는 마하 2.5에 최대 사거리는 8km. 대충 그냥 사이드와인더 B형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외선 시커를 가지고 있어서 열추적 방식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적기를 낙원만 해주면은 곧바로 쏘면 알아서 날아가서 맞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도하기 편했죠. 기존의 K5 공대공 미사일처럼 뭐 조준선을 유지하고 뭐 그런 돈고쇼 안 해도 됐었으니까 얼마나 편한 미사일이에요. 근데 소련은 이 K-13을 만들고 보니까 중국이 밉기야 하죠. 근데 어찌되었든 중국 덕분에 이걸 만들었으니까 중국한테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K-13 공대공 미사일에 라이센스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이랑 소련이랑 합작 사업이 다 그러했듯 소련은 그냥 미사일 실탄이랑 설계도 떨렁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만들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또다시 중국은 K-13을 카피 생산해가지고 PL-2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PL-1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대만족이었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J6들이 생산되어지면서 해외 수출용 내지는 대외 군사 원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외부에 제공이 될 때는 F6라는 명칭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베트남에 공여가 되었는데요. 1968년 말부터 배치가 진행되었죠. 훨씬 더 성능이 좋은 F4 팬텀기들도 격출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F4 팬텀기들의 성능이 뭐 J6보다 처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미국의 정치권에서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손발 묶고 싸우라고 말도 안 되는 교전 수칙을 갖다가 하달해가지고 이렇게 격추 교환비가 이상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베트남 항공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이후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참고로 이 북베트남이 도입했던 기체들은 나중에 1979년에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투입이 되게 돼서 중국의 J6와 북베트남군의 J6가 맞붙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또 중국이 이제 J6로 미국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도 있는데요. 1965년에 미국의 마하 2급의 요격 전투기인 F-104 전투기가 항법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중국 영공인 하이난다오 상공으로 침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이 J6를 출격시켜가지고 F-104를 격추시켜버렸던 것이죠. F-104 쪽에서는 진짜 항법 장비 고장이라 가지고 자기가 영공을 침범한지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초계 작전인 양 유유자적 날고 있다가 J6가 F-104 전투기의 사각지대인 후하방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기습적으로 기관포를 발사했죠. F-104 전투기는 기관포에 피격을 당하자 드디어 J6 전투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자신을 앞질러가는 J6 전투기를 조준을 했지만 이내 유압이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전투기가 조종불능에 빠져버려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출한 조종사는 살긴 살았는데 어쨌든 중국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사로잡힌 거다 보니까 중국 측에 억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1973년에서야 석방이 되게 되었죠. 파키스탄도 인도 공군에 맞서려고 다수 도입을 해갔는데요. 2002년까지 J6 전투기들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참고로 J6 전투기는 놀랍게도 1980년대 말까지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이었는데요. 1980년 세속주의 정책으로 강해진 이라크는 신정제 정책으로 인해서 약화된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고 이란은 이라크보다 체급이 훨씬 더 크고 국력도 강대한 나라였고요. 이라크가 10여 년 동안 힘을 많이 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란 거대한 나라를 단기간 만에 패퇴시킬 만한 실력을 양성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전쟁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졌는데요. 이때 이란군은 미국제 전투기들을 주력으로 썼지만 이란의 신정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랑 척을 지게 돼가지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J6 전투기를 무려 100대 이상 주문을 했던 것이죠. 당시 중국이 주문했던 J6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J6라 가지고 PL-20대공 미사일의 개량인 PL-50대공 미사일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엔진 수명도 서방제에 비하면 여전히 짧지만 아예 못 써먹을 수준은 아니라 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공우세 임무가 아니라 주로 지상타격 임무나 이라크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임무로 많이 투입이 되어져 가지고 시대에 지쳐진 전투기라는 단점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가 있었죠. 반대로 이라크도 전투기가 한시가 급하다 보니까 이집트 공군에게서 중고로 J6 전투기를 갖다가 어버다가 썼는데요. 그래서 양측 모두 J6 전투기들을 전장에 출격시키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참고로 이집트가 이 J6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되게 특이한데 원래 이집트는 친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전쟁 이전까지는 소련의 군사고문단도 주둔을 했었고 많은 소련제 무기들을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배치를 시켰죠. 그러나 이 소련 애들은 이집트한테 예전에 중국이랑 했던 거랑 똑같이 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소련 군사고문단도 건성이야, 라이센스 생산 사업도 역시 건성으로 해주고 돈만 빨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빡쳐가지고 이집트도 소련과의 합작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화해하게 되면서 아예 이집트는 친미 국가로 돌아서게 되었죠. 당연히 그 전에 도입해둔 소련제 무기들은 대부분 다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중국이 접근해 왔습니다. 중국은 당시 F-112 전투기처럼 가변익을 가지고 있는 저공침투 전문 전폭기를 개발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근데 중국의 가변익기 기술이 어딨어. 그래서 이집트한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미그-23 이거 가변익 전투기입니다. 이거 소련 몰래 포장해가지고 자기네한테 보내주면은 J6 전투기를 새 거로 생산해가지고 40대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이집트 입장으로서도 어차피 미그-23은 못 써먹게 된 전투기였으니까 거래성사.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J6를 도입을 했는데 생각 외로 지상 공격용으로는 쓸만하다고 판단했는지 아예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50여 대를 갖다가 추가 생산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야 퇴역을 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때 이집트가 미그-23을 중국한테 넘겨줘가지고 중국이 이거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전폭기가 바로 Q6 전폭기였거든요. 이거를 1990년대 말까지는 이제 개발해가지고 생산해서 배치하려고 했는데 1970년대에나 나왔을 법한 가변익 저공침투 전문 전폭기를 갖다가 1990년대에 배치시킨다는 부분이 영 말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공대지 폭격의 트렌드가 저공침투 폭격에서 걸프전 이후에는 스탠드오프 폭격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Q6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국 본가에서는 1999년까지 모든 J6들을 퇴역을 시켰는데요. 다만 복잡 훈련기인 JJ6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도 훈련 비행대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뿐인데요. 참고로 1983년 그리고 1996년에 각각 미그-19 전투기들을 몰고 기순해왔던 이웅평 대위, 이철수 대위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몰고 왔던 전투기는 놀랍게도 미그-19가 아니라 미그-19의 중국판인 J6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도입을 했는데 현재는 이래저래 낡아가지고 손실된 부분들도 많고 너무 낡은 기체다 보니까 100대 미만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마저도 가동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군의 연료 상황이 개막장이라 가지고 1년에 전투기를 몇 번 날리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J6의 짧은 수명이라는 문제가 부각이 안 되어서 오래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평하자면 J6 전투기는 미그-19 전투기의 중국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강자로 인해서 라이센스 생산판이 아닌 사실상 카피 생산이 되어버렸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J6 전투기는 시대에 뒤처진 전투기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랜 시간 노인학대에 시달려야 됐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전투기였죠. 다만 4,600대라는 지금 현재 F-16의 생산량과 맞먹는 수량의 엄청난 양의 물량이 생산되었고요.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성공작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J6의 초도 생산 물량이 빠꾸를 먹었던 그때 중국군은 지상 공격을 담당해줄 공격기 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중국은 어떤 공격기를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